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14일 금요일 아침 9시 25분입니다. 아침에 강아지가 산책을 좀 멀리 나갔다 오는 바람에 좀 제가 준비할 시간을 좀 뺏겨가지고요. 강아지 얼굴로 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미국은 일단 하락 마감을 했는데 재료는 PPI였죠. 물가지표. 물가지표를 보시면 대부분 다 예상치에 부합을 했어요. 그다지 크게 벗어나지도 않았고, 하여튼 쇼킹도 없었고 서프라이즈도 없었죠. 그냥 대부분 예상치 부근에서 있었어요. 이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플레에 대한 우려 혹은 기대감이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전문가들의 예상치, 전망치는 대부분 이런 기대를 반영한 값이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 값에서 뭐 딱히 벗어나지 않았다. 이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인플레가 실제로 심각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주식시장의 반응, 채권시장의 반응, 실제 금융시장의 반응은 딱딱딱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항상. 예를 들면 어제가 아니죠. 수요일 밤이라 해야 되나? CPI 발표됐었죠. 어젯밤에 발표된 건 PPI였고요. 수요일 날 밤에 발표된 게 CPI였는데 이것도 인플레로 여전히 심각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주식시장 오르고 금리도 그럭저럭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어젯밤 PPI는 어땠냐? 주식시장은 급락하고 금리도 떨어졌어요. 그죠? 재밌는 모습입니다. 주식시장, 금융시장에는 어쨌든 이 선반영이라는 개념 이런 것들이 지네 멋대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매일매일의 움직임은 이런 지표의 움직임과 꼭 논리적으로 가라는 법은 없죠. 시장의 반응은 언제나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긴 해야 됩니다. 지금 중요한 점은 뭐겠어요? 지금 중요한 점은 주식시장들은 단기 하락 추세 중에 와 있는 거고 금리는 너무 많이 올랐다가 지금 일단 잠시 쉬어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자리고 그러니까 CPI든 PPI든 물가지표들이 예상치에 부합을 했다라면은 제 생각엔 이런 기본적인 이런 추세들을 크게 바꾸지는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예상치에 부합했으니까 주식시장은 단기 하락 추세 가고 있던 거 계속 이대로 갈 거고 금리 같은 경우는 너무 급하게 올라서 쉬어가자라고 마음 먹었으니까 계속 쉬어가고 있는 거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은 하여튼 원웨이로 시원하게 하락 마감했고요. 그래서 단기 하락 추세 가고 있던 거 그대로 가는 모습, 단기 하락 추세 진행 중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금리 같은 경우는 어제 인플레 우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떨어졌죠. 네, 이렇다고요. 금리는 확실히 너무 많이 단기간에 오르니까 무슨 소리가 나와도 무조건 이제 조정으로 가고 있는 거고 2년물 금리도 그렇습니다. 2년물 금리도 보시다시피 어제 음봉 이렇게 나오면서 조금 쉬었죠.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주식시장들 같은 경우는 다 단기 하락 추세를 아직 완전 극복한 게 아니니까 계속 일단 이 단기 하락 추세 이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중요한 자리다라고 미국 주식시장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UVXY 말씀드리면서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UVXY는 반드시 오늘 밤에 상승 마감을 해야 된다라고 그래야 살아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젯밤에 기적적으로 살아났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날의 시가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근데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돌파 한 짝 해줬죠. 희망이 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UVXY 입장에서요. 변동성 지수들도 살아났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아무튼 중요한 자리들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한 꼴이 됐습니다. 중요한 자리들 뭐예요? 중요한 자리들 S&P 중요한 자리 어디? 4700이라는 자리를 결과적으로 여기서 한 번 붕괴시키고 재차 두 번째 붕괴시킨 겁니다. 두 번째 붕괴시켰으니까 의미가 조금 있겠죠. 두 번째 붕괴시켰으니까 신뢰도가 좀 높아졌을 거라 생각하고요. 나스닥은 어때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가만 보시면 16,650이라는 자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요날 1월 7일 날 한번 붕괴시키고 나서 지금 재차 붕괴시켰죠. 이것도 두 번째 붕괴시킨 거예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일목균형표 구름대도 드디어 완전히 붕괴를 시켰죠. 이런 점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무게중심이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좀 기울어졌다라는 거. 근데 아무튼 이렇게 왔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안심해도 되냐?
뭐 완전히 안심까지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일단 뭐 아래쪽으로 가자고 일단 마음은 먹은 것 같고, 마음 먹었으면 어디가 중요할까요? 여기 직전 저점 자리, 직전 저점 자리 여기 나스닥 1월 10일, S&P 1월 10일 요날 저점, 이런 자리들에 대한 지지력이 이 자리를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할 거예요. 이 자리 잘 해야지 하락 N자로 빠지면서 좀 뭐가 굳히기가 들어갈 수 있겠죠. 예. 근데 뭐 이런 자리에 지지력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앞으로 잘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뭐 S&P는 박스권 안으로 다시 겨들어왔으니까 딱히 할 말 없고, 나스닥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중요한 지지선이 많이 몰려있는 그런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121선은 이제 완전히 붕괴가 된 것 같네요. 121선을 지난번에 여기 있는 이 자리에서도 한번 깼었거든요. 10월 초에도 한번 살짝 깼었었는데, 아무튼 이제 두 번째로 좀 의미있게 깬 거고요. 121선이 깨졌으면 다음 목표치는 241선이라고 보여지는데, 말씀드렸다시피 241선을 가려면 요 부근에 있는 지지력들을 잘 훼손해야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 요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뭐 좀 빠지다가 뭐 올라왔네요. 하여튼 볼린저 밴드 째고 약간 얘도 좀 단기 언더슈팅 삘이 좀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어젯밤에 말씀드린 뭐 그 내용 그대로 해서 딱히 뭐 더 이상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아마 뭐 눌림시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겠냐 싶긴 한데, 아직은 저점이 똑바로 확인된 게 아니니까 주의하시자. 뭐 주의하는 게 좋겠다. 아직은 그죠? 아직은 눌림시 매수 전략을 쓰기가 좀 조심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 하루 정도 더 지지력이 확인되고 이틀 정도 지지력이 확인되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다. 이런 점들. 어쨌든 아직까지는 빠지고 있는데 약간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과한 측면이 없진 않다. 이런 이야기 좀 드릴게요. 이 정도를 살펴봤고, 오늘 뭐 특별히 다른 뉴스 같은 거는 뭐 없어 보입니다. 특별히 뭐 다른 뉴스 같은 건 없어 보이고,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 있거든요. 금통위. 별로 그렇게 신경 쓰이진 않습니다. 뭐 오늘 뭐 금리 올릴 수도 있고, 뭐 동결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한국 통화 정책은 어차피 가야 될 길이 정해져 있어요. 미국이 긴축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뭐 1년에 뭐 지금 3번, 4번 금리 인상하겠다. 5번까지도 예측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금리 올해 5번까지도 올리겠다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국은행이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는 건데, 그거죠. 오늘 페달 안 밟을 수도 있죠. 근데 오늘 페달 안 밟으면은 다음에 더 죽도록 밟아야 되겠죠. 뭐 그 정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지들이 뭐 금리를 올리나 동결하나 저는 별로 뭐 신경 쓰이진 않아요. 단지 이런 점들이 오늘 주식시장에 단기적으로 이제 분봉에는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겠죠. 그런 점들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 몰라요. 금리 올릴지 내릴지 이런 점들 모르겠고, 솔직히 별로 그렇게 한국은행은 관심도 없습니다. 어차피 뭐 미국 따라가는 기관일 테니까. 예. 한국 같은 나라는 미국 통화정책 안 따라가면은 이제 큰일 나죠. 터키골 나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는 뭐 중국처럼 등치가 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미국의 뜻에 감히 이제 반기를 들었다가는 우리나라는 이제 금방 터키골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렸고, 오늘 오늘 샤프슈터 뭐 글을 좀 길게 썼더라고요. 또 뭐 글이 하나 나왔는데, 요거는 뭐 공부 차원에서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죠? 뭐 긴축 공포 이런 건 없다, 뭐 요렇게 하면서 제목은 다락방에 몽달길 수는 없다라고 하긴 했는데, 그죠? 여러분들 어쨌든 이 글은 궁금하시면 여긴 이 글은 그냥 공부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금리와 관련된 시스템 이런 걸 설명을 잘 해줬거든요. 역사나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어쨌든 뭐 다락방에 몽달귀신은 없을 수도 있죠. 몽달귀신은 없을 수도 있는데, 자꾸 근데 다락방에서 몽달귀신은 없는데 사람이 죽어나가고 가위에 눌리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 뭐 긴축공포 없을 수도 있죠. 없을 수도 있는데 코스피 왜 자꾸 슬슬슬 디커플링이 되고 있고, 왜 자꾸 원달러 환율은 슬슬슬 올라가고 있냐? 몽달귀신은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자꾸 누군가 가위에 눌리면 몽달귀신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아무튼 이 사람이 비유적인 표현을 했으니까 저도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뭐 긴 글을 정리를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이야기를 좀 몇 개 좀 드리고 싶긴 하네요.
뭐 첫째, 아무리 급해도 연준의 정책이 경제를 망가뜨릴 만큼 빠르게 집중되는 일은 없을 거다. 긴축 속도가 좀 느려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아니 뭐 옛날에 있는 연준 정책들은, 뭐 옛날에 있는 연준 의원들은 뭐 바보 똥멍청이라 가지고 뭐 경제를 망가뜨릴 만큼 뭐 빠르게 뭐 금리를 올렸습니까? 어쨌든 그런 생각들 한번 해보셔야 될 거고요. 이 연준의 주요 목표는 달러 가치 수호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저기 그 뭐 고용 시장 안정 뭐 이것도 좋고 뭐 경제 성장 이런 것도 좋은데, 연준의 주요 목표는 어쨌든 달러 수호예요. 달러의 가치가 너무 급격히 떨어진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우려된다라고 한다면 경제를 망가뜨리건 뭐시기건 간에 야들은 무조건 이제 달러 가치 수호 쪽으로, 그걸 최우선 가치로 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경제를 망가뜨릴 만큼 빠르게 집중되는 일도 충분히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맞습니다. 그죠? 연준이 자꾸 뭐 실수했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죠? 실수한 적이 없죠. 파월의장 이야기 하는 건데, 맞습니다. 연준은 파월의장은 아직까지는 잘했어요. 아직까지는 잘했는데, 단지 이제 지금까지 이 파월의장 했던 정책들이 미래의 어느 순간에 돌이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실수였다라고 미래에 인정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죠. 어쨌든 지금은 아직까진 잘 나가니까 파월의장 네가 잘못했어, 너 옛날에 양적 완화를 그렇게 세게 해서는 안 됐었어 라고 비판할 수는 없는 거죠. 맞아요. 지금은 실수한 게 없는데, 근데 아마 그죠? 조만간 그때 당시에 그 코로나 때문에 박살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했던 그런 정책들이 전부 다 도구로 돌아오는 날들이 생기긴 할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영향을 받기 시작했고요. 그죠? 양적 완화 너무 세게 해갖고 인플레가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대가잖아요. 그게 더 심해져서 긴축을 하거나 하게 되면은 충분히 빚이 많은 상황인데 위기나 이런 걸로 전이될 수가 있는 거죠. 아직은 실수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아직은요. 근데 아무튼 실수일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죠? 뭐 어쩌고 저쩌고 좋은 말 써놨네요. 옐런이나 파월은 뛰어난 천재다라고 써 있는데, 근데 뭐 옛날에 있는 그 뭐야, 파월의장 전에 했던 뭐 그린스펀이니 버냉키니 옛날 의장들은 그러면 뭐 똥멍청이라 갖고 위기가 났어요. 그죠? 그 사람들도 엄청난 천재였죠. 하여튼 뭐 조맨친이 어쩌고 저쩌고 바이러스가 어쩌고 저쩌고 예측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그죠? 파월의장 전에 있던 그 사람들도 전부 다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범주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위기 때문에 위기를 맞았던 뭐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죠? 언제나 그때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때도 위기 전에 시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통제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긴 했었어요. 하여튼 다락방에 몽달 귀신이 없죠. 다락방에 몽달 귀신은 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자꾸 어쨌든 사람들이 무슨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 자꾸 달러가 오르고 있고 자꾸 금리가 오르고 있고, 몽달 귀신은 없는데 자꾸 사람들이 가위에 눌리고 살이 빠지고 기가 빨려갖고 자꾸 죽어나가더라. 요런 이야기 좀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 오늘 한국 주식시장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장중에 그 금리 관련된 이슈가 하나 있긴 있을 겁니다. 금통위 이슈 있을 거니까 지켜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뭐 오늘 뭐 미국이 하락 마감했다고 한국이 뭐 어떻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오늘 잘해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코스닥은. 근데 이런 꼬라지 나오면은 별로 이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오히려 하락에. 여기 직전 저점 자리 1월 11일 날 저점을 잘 머시기 해야 되겠죠. 잘 깨야 된단 말이에요. 잘 깨야 돼. 근데 이런 식으로 개파락으로 이거 갭으로 한 방에 이런 하락을 다 반영해 버린다?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게 지금 이제 장중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장 마감할 때는 더욱더 폭락으로 마감할 수도 있긴 있는데, 아무튼 이런 자리에 있는 지지선을 깨려면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차분하게 밀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어쨌든 이건 단기적인 지지력 만들어내는 모습일 가능성이 높겠죠. 좀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잘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더 하락을 하고 싶으면 굉장히 힘을 잘 써야 되는 그런 구간 안에 와 있다고요. 물론 뭐 저점이 낮아지니까 어떤 뭐 의미는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좀 이런 점들은 좀 주의하긴 해야 돼요. 그리고 코스피도 사실 그렇습니다. 뭐 코스피도 코스닥만큼은 아니라 뭐 어제 그런 이야기를 안 드리긴 했지만
얘도 보시면은 어떤 직전 저점 자리에 대한 지지력이 지금 4거래일 동안 만들어진 거예요. 결과적으로 얘도 아래쪽으로 더 가고 싶으면 여기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얘도 이 자리를 깨려면은 이렇게 개파락으로 이렇게 텀벙텀벙 이렇게 빠지면은 별로 안 좋을 수 있겠죠. 아래 있는 부분 지지력을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움직임이 좋을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 모습들을 좀 살펴봤고, 오늘 일단 뭐 삼성전자고 뭐 또 선물이고 뭐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일단 뭐 빠져야 될 자리에서 정확하게 일단 빠져주고는 있는데, 어쨌든 아침에 조금 좀 많이 빠졌다 싶은 생각은 드네요. 그런 생각 정도는 조금 있고요. 뭐 나머지 딱히 뭐 할 말은 없는데, 뭐 평상시처럼 그냥 뭐 콜옵션 같은 거나 좀 체크를 해보자면, 콜옵션 관점에서도 그렇다고요. 여기 있는 이 직전 저점 자리 4거래일 동안 이 어떤 지지력을 만들어 놨던 자리이기 때문에 죽이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한 번쯤 쉬어야 된다고요. 죽이더라도 여기서 한 2, 3거래일 정도 싸워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자리는, 오늘 선물 이런 자리는 어떤 지지력이 있는 그런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딱 봐도 보이죠? 직전 저점 뭐 이런 자리에 지금 걸려서 아래꼬리 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뭐 어떤 대박을 기대하기보다는 오늘은 차분해야 되는 날이구나, 이 정도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 일단은 뭐 2거래일째 뭐 86원, 87원 부근에서 하방경 직성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딱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고 체크만 하자고요. 그러니까 뭐 긴축 우려만 그러니까 뭐 몽달 귀신은 없다라고 표현한 게, 긴축 우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실체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실체입니다. 이게 실체예요. 뭐 몽달 귀신은 없을 수도 있는데 왜 자꾸 이게 슬슬슬슬슬 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왜 자꾸 코스피가 6개월 동안 디커플링 되고, 반도체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 뭐 2차 전지가 어쩌고저쩌고 하니, 그럴듯한 핑계를 다 대봐야 어쨌든 그죠, 디커플링 그 정확하게 원인이 있는 거잖아요. 작년 6월달부터 미국과 디커플링 되면서 빠졌던 게 FOMC 회의 이후부터인데, 그때부터 환율 올라가면서 정확하게 주식시장 디커플링 되고 있는데 몽달 귀신이 없다.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근데 그 글은 어쨌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몽달 귀신 요 글은요, 공부 차원에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공부 차원에서 이 사람이 읽어주는 설명은 잘 들으시고, 이 사람의 주장은 적당히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필터링해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얘기가 좀 다른 데로 왔네요. 그리고 현대산업개발 같은 거 사실 그 지금 굉장히 이슈가 핫하게 진행 중이죠. 사실 뭐 돌아가신 분들은 굉장히 안타깝지만은, 금융시장은 사실 굉장히 냉철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철저히 돈의 논리로 움직이고 있죠. 어쨌든 간 이 현대산업개발 같은 거, 이 공부하기로선 정말 재미있는 소재인 것 같은데, 이런 거 뭐 단기낙폭과대랍시고 이 잘못 매수하다가는 좀 큰일 날 수가 있긴 있을 겁니다. 좀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그죠? 이런 거, 이렇게 어떤 이슈를 가지고 막 단기간에 폭락하면 솔직히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재밌는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좀 되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지금 이런 이슈가 아직 진행 중이죠. 아직 이게 사태가 어떻게 해결될지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불확실성 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대산업개발 이런 애도 보시면 건설주죠. 얘도 가만히 보시면 그래요. 얘도 보시면 작년 6월 달부터 디커플링, 얘도 작년 6월 달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왜 그럴까요? 건설주는 기본적으로 특징이 부채를 많이 끼잖아요. 부채 많이 끼고 장사하는 데인데, 아무래도 좀 그런 점들이 영향을 많이 긴축이라고 하면 일단 부채 많이 쓴 놈들이 기본적으로 타격을 받게 될 겁니다. 부채 많이 쓴 놈 중에 대표적인 거가 이거잖아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설주, 뭐 해운주, 뭐 항공, 뭐 이런 것들, 이런 친구들이 대표적으로 남의 돈으로 장사하는 친구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런 것들 아무튼 좀 잡을 때 좀 주의하시라. 이런 거, 15% 빠졌다고 이게 뭐 단기낙폭과대다 이러면서 덥석 매수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충분한 투매를 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한 투매. 이런 것들은 어쨌든 매매 안 하는 게 좋고요. 그죠? 기왕이면은 여러분들 호재가 있는 좀 분위기 좋은 데 가서 매매를 해야지, 굳이 이런 거 가갖고 매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런 거 매매하실 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어떤 공부하는 측면에서 좋은 이슈가 나온 것 같아서 한번 살펴만 보자.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지금 볼린저 밴드 이제서야 살짝 째거나 이런 거거든요. 아예 어떤 투매나 이런 게 확실히 나와서 주식 매수할 기회가 오려면 볼린저 밴드 같은 걸 훨씬 더 공격적으로 많이 째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은 되게 애매해요. 잠깐 보시면 그죠? 지금 약간 좀 애매하게 좀 째긴 쬐어요. 아예 막 말도 안 되는 장대음봉이 좀 더 나오긴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기서 이 정도로 반등을 한다? 조금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 보입니다. 하여튼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악재가 나왔다고 어쨌든 막 저런 거 악재 나와갖고 단기적으로 막 폭락했다고 이런 거 단기 반등 나온다 이러면서 막 들어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런 거는 좀 주의하자. 예를 들면 옛날에 뭐 브렉시트 나왔다고 제 친구들은 막 그때 그 뭐 파운드화에 막 베팅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 쫄딱 안 좋은 결과를 보고 있는데 하여튼 악재 나왔다고 폭락했다고 바로 막 들어가는 건 좀 섣부를 수 있다. 요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